자, 바리오스 들어갑니다. 바리오스 들어갔어. 바리오스의 중거리 슈팅.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93분에 2대1을 만듭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러면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와 승점 차를 줄이는데 성공합니다. 야, 바리오스 이 슈팅이 골이 되네. 위클리 매치 라리가 30라운드 세비야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한 골의 의미라고 했는데 바리오스의 종료 직전의 결승골, 그 한 골이 훗날 돌아봤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골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면 이 경기가 펼쳐지기 전에 레알 마드리드는 발렌시아에게 홈에서 17년 만에 라리가 패배를 당했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베티스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달아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승 경쟁하는 이 세 팀 중에서 홈에서 경기를 펼친 팀들이 승리하지 못하고요. 원정 경기를 펼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만 세비야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참 묘하죠? 묘합니다. 여하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이 경기는 매우 중요했는데요.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부진을 끊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틱 클루브에게 패배하고 베티스에게 패배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패배하고 그러면서 3연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분위기는 당연히 안 좋아졌죠. 자, 30라운드 세비야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이 경기 선제골은 세비야가 기록했습니다. 아구메 선수가 7분 만에 선제골을 넣는 모습이 나왔죠. 흐르는 볼에 대해서 아구메 선수가 발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기록했고, 야, 이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큰일 났다,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력을 봤을 때는 세비야 원정에서 승리할 수 있죠. 뒤집을 수 있죠. 그리고 사실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큰일 났다고 얘기한 이유는 세비야가 선제골을 넣고 세비야는 분위기를 바꿔가는 분위기였고, 여기가 세비야 홈구장이잖아. 라몬 산체스 피스환이잖아. 시끌시끌하잖아. 경기장이 시뻘겋잖아. 그 정도로 열렬히 응원했단 말이야. 여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 6경기 돌아보면 원하는 결과를 가져가지 못했고 경기력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까지 그 여파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점하면서 끌려가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분에 PK를 얻어내면서 훌리안 알바레스가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훌리안 알바레스 강철 멘탈 인정. 와, PK를 처리할 줄 몰랐다. 얼마 전 투터치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훌리안 알바레스가 PK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PK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대1이 된 상태에서 후반전 들어오면서 양팀이 선수 교체를 단행하고 변화를 꾀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굉장히 치열한 경기는 지속이 됐지만 골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리오스가, 맞습니다 여러분, 파블로 바리오스예요. 그 바리오스가 홀로 중앙을 치고 들어가서 중거리 슈팅으로 결승골을 넣습니다. 바리오스의 올 시즌 첫 골입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 결승골로 이어졌습니다. 이 골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부진에서 탈출하면서 승점 3점을 획득했고요. 그러면서 1위 바르셀로나, 2위 레알 마드리드를 추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추격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경기 무승부로 끝났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대로 우승에서 멀어지나?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 경기 승리함으로 인해서 추격하는 분위기가 됐고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자,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트래블을 노리고 있죠. 그 얘기는 챔피언스 리그에 전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수가 많다는 거죠. 경기 수가 많다는 건 선수들이 지친다는 얘기고, 선수들이 지치면 부상의 위험은 계속 따라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챔피언스 리그, 코파델레이에서 탈락한 건 아쉽지만 지금 이 순간 라리가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됐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35라운드에서 엘 클라시코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어려운 숙제들을
결과가 어떻게 됐든 네, 참 못했어요. 뭐 이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드리드 더비 그리고 바르셀로나전 다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경기 일정이 이 두 팀보다는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전력을 집중하면서 이제는 추격하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남은 경기에서 8경기 남았거든요. 8경기 남은 상태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대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매치 도미너스 보면은 세비야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거의 유사한 면이 있었고요. 다만 전반전보다 후반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나름대로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PK 넣었던 순간에 가장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후반전 들어서 막판에 골이 들어가면서 막판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 경기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 자, 선발 라인업 볼까요? 선발 라인업 보면은 세비야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어요. 피미엔타 감독은 후방에서 볼을 돌린 다음에 상대를 끌어들이고 롱패스 또는 전진 패스 그리고 측면의 공간을 이용하면서 공격을 전개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세비야 입장에서는 왼쪽에 바르가스, 오른쪽에 루케바키오를 믿었죠. 왜냐하면 왼쪽에 바르가스는 베티스전에서 골을 넣었고 루케바키오는 베티스전에서 도움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올 시즌 라리가에서 11골을 넣으면서 팀 내 최다골을 넣고 있으니까요. 다만 최전방에 이상 로메로가 아니라 아담스를 투입했는데 저는 아담스가 좀 별로였어요. 나만 그랬는지 모르겠다. 아담스가 연결고리 역할을 주로 하긴 했는데 슈팅도 그렇고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베티스전에 징계로 못 나온 지브릴 소우하고 아구메가 돌아왔습니다. 이 세 명의 미드필더는 물론 소우가 앞으로 가고 아구메가 골을 넣긴 했지만 주로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페드로사, 카르모나는 상황만 되면 오버래핑 하는 선수고요. 바데는 수비의 중심, 그리고 살라스가 바데의 파트너로 나왔고요. 골문은 닐란이 지켰습니다. 반면에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4-4-2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오블락이 골문을 지키고요. 세자르, 렁글레, 느노로망, 몰리나가 폭백인데 호세 히메네스는 징계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코너 갤러거가 왼쪽, 사멜 리누는 부상이었죠. 그리고 바리오스, 요렌테가 중앙, 로드리고 데폴도 부상이었습니다. 코케는 돌아왔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아들 시메온에, 전방 쪽에 훌리안 알바레스, 그리즈만이 나왔습니다. 보통 요 위치에서 코케 또는 로드리고 데폴이 여기를 연결하죠. 1선과 3선을 연결하죠. 또는 그리즈만이 측면이라든가 밑으로 내려와서 미드필더와 공격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로드리고 데폴과 코케가 없다는 건 마르코스 요렌테의 전진성을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고 코너 갤러거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워낙에 중앙 미드필더로 많이 뛰는 선수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왼쪽 측면에 기용이 되니까요. 그 가운데 코너 갤러거가 들어가면은 훌리안 알바레스가 왼쪽으로 빠지거나 그리즈만이 아들 시메오네하고 호흡을 맞추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비야의 경기 중 포메이션입니다. 4-3-3 포메이션이긴 합니다. 그런데 바르가스가 11분 만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바르가스의 색깔이 좀 뿌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공격을 전개할 때는 제가 느끼기에도 역습으로 공격의 속도를 빨리 가져가야 되잖아요. 최전방에 아담스가 연결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역습을 전개할 때는 결국은 루케바키오의 드리블과 속도를 최대한 이용하고 그리고 바르가스가 앞쪽에서 움직이면서 슈팅의 기회를 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후반전에 변화도 있습니다. 후반전에 구데이가 들어오면서 구데이가 센터백으로 들어가고 살라스가 왼쪽 풀백으로 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울이 들어오면서 미드필드의 공격력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주케 선수가 바르가스 대신 들어갔지만은 에주케가 나오면서 이상 로메로를 왼쪽에 배치했죠. 결국은 공격을 전개할 때 이상 로메로가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결국 세비야 입장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자원은 최대한 이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문제는 여기에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왼쪽 라인에 4번의 코너 갤러거, 3번의 아스필리쿠에타예요. 왼쪽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스필리쿠에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뭐 폭발적인 오버래핑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하고요. 코너 갤러거는 중앙 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훌리안 알바레스가 왼쪽 측면으로 빠지는 플레이가 있었죠.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오른쪽에
아들 시메오네를 많이 이용했어야 되는데 이 경기 아들 시메오네도 눈에 들어온 장면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리즈만의 움직임을 봤을 땐 그리즈만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리즈만이 뚜렷한 활약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리즈만이 최근 7경기에서 활약을 보면 정말 공격을 멱살 잡고 끌고 가야 되는 선수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침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탈락하고 코파델레에서도 탈락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후반 시작할 때 시메오네 감독이 몰리나를 빼고 아스필리쿠에타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여기에 하비갈란 투입한 게 이해가 됐어요. 왼쪽에 직선적인 공격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면 코너 갤러거가 중앙으로 들어갈 때 하비갈란이 직선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공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들 시메오네 그리고 그리즈만이 뚝딱뚝딱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 선수 교체 자체는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중앙 쪽에서 연결고리를 생각해서 코케를 기용하고 최전방 쪽에 그리즈만이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니까 셀로트 기용하고 그리고 나서 리켈메가 들어간 다음에 리켈메가 오른쪽에서 뛰다가 왼쪽에서 뛰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르마를 투입한 거는 이해가 잘 안 가긴 했습니다. 아마 공격적으로 선수 기용을 하려다 보니까 르마를 투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긴 들었습니다. 토마르마 얘기 많이 하는데 토마르마 사이버 선수 아니냐 실존 인물 맞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오랜만에 토마르마 뛰는 거 보니까 좀 생소하더라고요. 토마르마는 새로운 선수 영입한 효과 아닙니까? 경기 통계를 보면 이 경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1대1도 이상하지 않는 경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결국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 점유율은 44대 56. 전체 슈팅 보면은 11개 슈팅하고 6개의 유효 슈팅 그리고 한 골 넣었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3개의 슈팅, 5개의 유효 슈팅 그 중에 2골 넣었습니다. 제가 루케바키오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이 경기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세비야는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확실한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영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루케바키오가 에이스 역할을 한다면 해결사가 있어야 됩니다. 루케바키오가 메시는 아니에요. 루케바키오가 드리블하고 공격 풀어주고 골까지 많이 넣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 라리가에서 11골을 넣었으니까 팀 내 최다골 그 역할도 해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루케바키오의 패스를 골로 연결할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정도 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그렇다면은 세비야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을 텐데 루케바키오가 오른쪽 윙포워드니까 오른쪽 라인에서 주로 뛰긴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코너킥이에요, 여러분. 코너킥. 네, 루케바키오가 오른쪽 측면에서 주로 뛰었고 수비 시에는 많이 내려가면서 수비 가담도 해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루케바키오의 드리블은 강력한 무기라는 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자, 루케바키오가 이 경기 90분 출전해서 슈팅 하나하고 유효 슈팅 하나입니다. 난 이게 너무 슬퍼. 안달루시아 더비 지난 베티스전 루케바키오 슈팅이 없었어. 근데 이 경기도 슈팅 하나야. 팀 내 최다골이 루케바키오인데 슈팅하세요 하고 밀어줘야 될 거 아니오. 근데 슈팅 기회를 물론 슈팅 기회는 공격수가 스스로 만들 수도 있지만 팀이 전술적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루케바키오가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가운데 다른 선수들은 골을 못 넣어. 이 경기에서 기회 창출을 3번 했습니다. 물론 패스 성공률은 70%, 주로 역습을 전개하다 보니까 패스 성공률은 70%고요. 저는 지금부터 공격수의 패스 성공률이 70% 이상이면 아무 얘기 안 할게요. 그 정도면 나는 만족한다. 드리블도 5번 시도했는데 3번 성공했다. 올 시즌 공식 31경기에서 11골 2개의 도움. 이 11골 2개의 도움은 라리가에서 모두 기록한 겁니다. 라리가 30경기에서 11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팀 내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구메 선수가 골을 넣긴 했지만 전술적으로 루케바키오에게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득점력이 뛰어난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있던가 다음 시즌에는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앙투안 그리즈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경기 전 기자들이 앙투안 그리즈만의 활약에 대해서 시메오네 감독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시메오네 감독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스페인 내에서도 그리즈만 활약에 대해서 비판이 많다는 얘기예요.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헤타페전부터 지난 경기 전까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부진에 거듭할 때 그리즈만은 기대만큼의 활약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즈만이 라리가에서 마지막으로 골을 넣은 건 2달 전입니다. 2달 동안 골을 못 넣었어요. 그리즈만이 공식 경기에서 골을 넣은 거는 코파델레이 4강 1차전 바르셀로나 원정 경기입니다. 경기 초반에 그리즈만이 골을 넣긴 했는데 그 경기 이후로는 골을 넣지 못했어요. 자, 그 경기가 2월 25일 경기입니다. 저는 그리즈만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리즈만이 올 시즌도 45경기에서 16골 7개 도움, 라리가 30경기에서 8골 5개 도움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즈만의 득점포가 침묵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즈만이 이 위치에서 경기를 확실하게 풀어줘야 돼요. 사실 그리즈만이 하는 이 임무 자체가 쉬운 임무는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리즈만은 경기와 상관없이 겉돌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느낌이 좀 들어. 그게 아쉽다는 거죠. 이 경기에서 56분 출전했습니다. 슈팅을 하나밖에 하지 못했어요. 기회 창출 한 번 했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69%야. 제가 아까 전에 공격수 패스 성공률 70% 이상이면 아무 얘기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즈만이 69%다. 26번 패스했는데 18번 성공했다. 드리블 한 번 시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부진하다는 거죠. 그리고 결승골의 주인공 파블로 바리오스에 대한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바리오스가 올 시즌 첫 골이더라고요. 나 몰랐어. 올 시즌 첫 골을 이렇게 넣는단 말이야? 어뢰 같았어. 물 아래로 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슈팅 같았어. 정말로 멋진 골이 터졌고 그 골은 결승골이었습니다. 자, 바리오스가 90분 출전해서 한 골을 얻었고요. 슈팅이 한 번인데 요 슈팅 한 번이고 그게 한 골이에요. 원샷 원킬의 주인공 저격수였습니다. 바리오스는 기회 창출 1회, 패스 성공률 95%입니다. 올 시즌 공식 34경기에서 한 골 2개의 도움, 그 한 골은 2골. 라리가 24경기에서 한 골 2개의 도움, 그 한 골은 2골. 네, 올 시즌 첫 골을 너무나 중요한 골로 기록하게 됐다. 바리오스 인터뷰 볼까요? 팀의 승리와 골에 매우 만족한다. 야, 나 같아도 만족할 것 같아. 추가 시간에 4골로 팀이 승리했어. 그것도 부진한 팀이 승리했어. 만족, 대만족이죠. 내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골이 될 수도 있다. 나 이거 인정해서 갖고 왔어. 만약의 경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남은 8경기에서 대역전극을 펼친다? 그러면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골은 바리오스 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리오스 커리어에서도 가장 중요한 골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도 가장 중요한 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내가 골을 많이 넣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다. 자기가 골을 많이 넣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우리는 우리 위에 두 팀이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경기 전에 알고 있었고, 시간차가 있으니까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다.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승리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계속 성장하며 지난 시즌보다 개선하고자 노력한다고 확신한다. 이번 여름에 영입한 아주 좋은 선수들과 함께 계속 성장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시메오네 감독 입장에서는 승리를 거뒀지만 더 좋아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 물론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비용이라 하면 돈도 그렇지만 노력, 그런 거죠.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까? 물론이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승하기 위해서 계속 밀어붙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은 우승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비친 거죠. 피미에타 감독 인터뷰입니다. 팀은 전력을 다했다. 상대팀을 고려하면 좋은 플레이를 보이며 득점 기회를 만든 적도 있었다. 팀 플레이에는 만족한다. 그리고 가끔씩 저지르는 실수는 골 앞에서 우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건 실수 때문에 골을 제대로 넣지를 못했다. 승리에 대한 열망이 결국 경기를 무너뜨렸다. 우리가 승리하고자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 추가 시간에 실점하는 상황이 됐다.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었고,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었고 무승부도 가능했고, 그 역습에서 아틀레티코 선수들의 질이 결정적이었다. 우리는 3연패를 했고 그것은 매우 아프다.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승리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에게 달려있다. 3연패를 당해서 분위기가 안 좋지만 승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넣은 5골이 올 시즌 라리가 추가 시간에 나온 결승골이래.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5골 넣은 거야. 그 중에 세비야는 2번 얻어맞았어.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세비야를 상대로 전반기도 추가 시간에 결승골, 이 경기도 추가 시간에 결승골, 뭐 마요르카 비아레알이 3골이니까 적어도 2골 이상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막판에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끈질긴 팀이고요. 선수 교체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시메오네 감독이 막판에 공격적인 모습을 또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라리가 순위를 좀 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 67점입니다. 69점이어야 되는데. 네, 베티스하고 무승부하면서 67점. 레알 마드리드 63점입니다. 발렌시아에게 패배하면서 63점.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점 차를 줄였습니다. 10점 차, 6점 차였지만 7점 차, 3점 차가 됐습니다. 이 승리가 왜 중요하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경계선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승 경쟁이냐? 아니면 3, 4위 경쟁이냐? 그런데 여기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면, 그렇다면은 58점이었을 거 아니에요? 무승부였으면. 그러면 무승부를 거둔 아틀레티코 클루브하고 또 승점 차는 4점 차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위에보다는 아래가 더 가깝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기가 한 경기만 더 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우승 경쟁에서 밀려났다. 이런 평가가 이어질 겁니다. 근데 이 경기 승리하면서 여전히 이 세 팀이 경쟁한다고 봐야 되겠죠. 위클리 매치로 세비야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를 돌아봤는데요.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네, 하루하루 파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